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주승용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북박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대화 타협의 정치,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제1야당 원내대표는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냉전시대의 낡은 프레임과 노이즈 마케팅으로 국회의 품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막말 공세로 일관한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정말 워스트였습니다. 반면 진지한 정책으로 일관한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베스트였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님, 어제 조선일보의 근로장려금 급증이 최저임금 때문이고 국세 감면액이 10년 만에 한도를 초과했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네. 근로장려금 급증이 최저임금 때문입니까? 네, 근로장려금이 작년 예산심의 때 증액된 것은 사실이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일자리 안정자금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근로장려금 EITC를 확대하라고 한결같이 권유해 주신 결과로 EITC를 좀 더 늘렸었습니다. 저는 근로장려금 EITC가 열심히 일을 해도 가구당 소득이 적은 서민을 지원하는 소중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맞지요? 네, 그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낸 세금을 돌려드리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둘째, 팩트 체크 해야 되겠습니다. EITC가 국세 감면액 초과의 원인인 것처럼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 감면액의 대폭적인 확대의 한 부분인 건 틀림없는데 가장 큰 비중이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 각종 공제에 따른 조세 감면액이 60조 원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근로소득 조세 감면액이 60조인데 상위 10%가 받는 혜택이 거의 20조에 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크게 확대된 올해 근로장려금은 4조 9천억 원입니다. 소득 상위 10%의 조세 감면 20조 원은 문제가 없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근로장려금 4조 9천억 원, 이게 국세 감면 법정 한도 초과의 원흉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거 맞습니까? 네, 이른바 고소득층의 기준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조세 감면의 액수를 굳이 나누자면 고소득층이 약 30%, 저소득층이 약 70%의 감면 혜택을 봅니다.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면 혜택인데 소득이 높기 때문에 감면 액수도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라든가 매출세액 공제 같은 것은 아무래도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감면은 줄여가는 과정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 감면 60조 중에 상위 10%가 20조를 가져갑니다. 네, 3대 7 정도.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제가 지역구에서 동별로 11차례 의정보고회를 했는데 매회 150분 정도에서 200분 정도, 연인원 한 1,800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주민분들께 근로장려금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고작 4분 내지 5분밖에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근로장려금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 국세청만으로는 홍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단위의 통장님들께 특수수당을 특별수당이라도 드려서 이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최일선 행정조직까지 망을 형성해서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복지시책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총리님께서 그 500만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 500만? 예, 예. 순수 일용직 근로자 968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예. 안 됩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중에 절반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네, 연소득이 그렇죠. 예. 반면에 소득 상위 0.1%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연평균 소득이 15억입니다. 소득 상위 1% 22만 명 연평균 소득은 4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자산 불로소득이 총 13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상위 10%가 이 중에서 무려 90%를 가져갑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에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서 18% 감소했고, 그리고 상위 20%의 소득은 10%가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청 발표를 보고 총리님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굉장히 뼈아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20%의 절반 가까이가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이 고령화가 한꺼번에 덮쳐서 분배 구조의 악화를 더욱더 재촉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런 흐름을 더 완화할 것인가, 심각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소득 격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무슨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또 소득의 보전, 사회 안전망의 확충, 크게 보면 그런 것들이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고용, 주거, 의료, 여러 방면에 걸쳐서 도움이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이 약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약 190조입니다. 네, 40% 조금. OECD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더더욱 강화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제1야당이 말끝마다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좌파 포퓰리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용어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사회 복지 지출을 2배로 확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를 감안할 게 있을 겁니다. 감당 능력이라든가 또는 국민적인 동의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얼마나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텐데, 그러나 우리 고령화나 빈곤화 속도에 비하면 마냥 늦출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이 필요하죠. 재원이 필요하죠. 네. 더 이상 저는 부자 증세를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부유세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대선 후보들마저도 몇 분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70%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하원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차기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유명한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부유세 도입 그리고 상속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이러한 부유세, 미국에서조차도 일어나고 있는 부유세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고려 요소가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그런 정의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도입하려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도입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작년에 최고소득세를 42%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불과 1, 2년 전이기 때문에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90%를 넘은 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1974년도 박정희 정부 하에서 종합소득세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최고세율이 70%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오늘날 선진국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1980년도 이후에 최고세율 인하 등의 감세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적정 최고세율이 70% 내지 80%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이것이 그냥 정의감의 발로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그 부자 감세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연구는 무수히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의 경우에 지금 OECD의 평균 정도 되는 최고 소득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더 올릴 것이냐 여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여론상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 몇 프로가 찬성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이 좀 더 많을 것이다. 슈퍼리치에 대해서 도입을 하는 것을 67% 정도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자산의 경우에 근데 제대로 된 과세를 못하고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주식 양도세는 현재 납세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고작 1만 명밖에 안 됩니다. 네. 증권거래세 인하를 지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부의 발표가 나왔는데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배당이자 과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증권거래세와 이 양도세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한꺼번에 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2차례나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예, 말씀 듣고 알 것 같습니다.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예. 포용적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해서는 최고세율 70% 인상 그리고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부유세 도입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답변해 보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사회적인 양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더 이상 자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총리님께서 더 진지하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예, 부총리님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4분기에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서 18% 감소했고 상위 20% 소득이 10% 증가했다. 그런 총대점 발표돼서 조금 전에 제가 총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위 20% 중에 70세 이상 노인이 몇 프로인 거 알고 계세요? 55%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65세 이상까지 합치면 55%의 절반이 넘습니다. 네. 심각하죠?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초연금뿐입니다. 알고 계시죠, 부총리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화를 위해서 희생한 노인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부총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러지 않아도 정부가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전에 20만 원부터 꾸준히 인상시켜 왔고요. 올해도 25만 원으로 하위 20%에 대해서는 25만 원으로 4월부터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전체 예산이 얼마죠? 9조 5천, 올해는 11조 한 5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좀 계획을 얘기해 주시죠. 지금 2021년에 25만 원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심각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하위 20%에 대해서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내년 4월에는 하위 40% 그리고 21년 4월에는 하위 70%전 어르신들께 30만 원으로 올려드릴 계획을 좀 당겨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부총님이 네. 더 당겨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당기면은 당연히 더 낫겠지만은 정부로서는 소요되는 재원이라든가 여타 노후보장 체계와의 균형성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 지금으로서 정부가 이렇게 앞당긴 지금 스케줄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검토가 필요하다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당장에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어르신들께 월 3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돈을 소유를 빼보니까 너무 소유가 커서 재원적으로 뒷받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같이 그런 측면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가능하면 차등적으로 10만 원을 더 지급해서 4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초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어르신들께 더 많은 기초연금을 들여서 노후 보장 체계를 탄탄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만 원까지 올릴 경우에 당장 제가 보기에 한 5조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고요. 앞으로 5년간 소요를 저희가 추계해 보니까 한 20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재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의원님께서 올려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는 정부로서 충분히 동감하면서 같이 검토를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당장 기초연금 받는 모든 어르신들 70%죠. 네. 3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얼마가 더 재정이 소요가 됩니까? 저희가 한 3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빼보진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IMF가 경기 부양을 권고했죠. 네. 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IMF 조사단이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약 한 20일 정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귀국하기 전날 만나봤는데 전체적으로 그분들 지적은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펀더멘털이 좀 탄탄하다는 1차적인 평가는 내려줬습니다. 다만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역풍을 맞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가 의욕적으로 타겟팅하고 있는 성장률 2.6%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저희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권고했죠? IMF는 통상 국가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GDP의 0.5% 정도를 통상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우리나라 GDP를 따져본다면 IMF의 권고대로 한다면 한 액면으로 구태여 말하자면 한 9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민고 지금 해소에 당장에 필요한 금액을 아까 2조 내지 3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기 상황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조치가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필요하다는 것이 꼭 기초연금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보건대는 노인의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집행 상황과 우선순위를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서 2조 내지 3조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해야 합니다. 전혀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추경 편성 여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기초연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30만 원으로 올리는 정부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만이라도 차질 없이 가는 것이 1차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추경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증세로 재정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최고세율 인상 70%까지 하는 부분 그리고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근로소득세 아까 최고세율을 작년에 재정에 42%로 저희가 올렸고요. 근로세가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사실 OECD 국가에 비해서 그다지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근로소득세를 갖다가 작년에 42% 최고세를 올린 마당에 70%까지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해서 또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서 최고세라든가 부유세 말씀은 지난 2, 3년간 쭉 꾸준히 주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로서도 그와 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짚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그 조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많이 감면해주고 있다. 그런 제도 정비를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인데 알고 계시죠? 조세 감면에 그것도 관련 재원 대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까지 초지일간 해왔던 것은 고소득층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꾸준히 축소시켜 왔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 지원적 측면의 감면은 오히려 늘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 양자를 합한 전체적인 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부가 좀 정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 감면의 역진성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원님 지적도 있으셨고 또 정부로서도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꾸준히 축소를 시켜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감면에 있어서의 역진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정부도 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한 데 있어서도 그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체고세율 인상이라든지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을 예정이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총리님께서 부유세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부유세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짚어봤습니다. 해외에서 부유세를 실제로 채택해서 도입한 국가도 있고요. 또 도입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철회한 국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 경제 현실에서 작동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 국민적 공감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짚어보고 있긴 하지만 당장 그와 같은 제도의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한번 예. 저희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짚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최고세율이 70%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2, 3조 추경 긴급하게 편성해야 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초생활을 넘어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 양극화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국회가 여야와 정파를 떠나서 정책으로 그리고 입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품위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